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작가 이름 뭐죠? 헤다야트. 사데크 헤다야트. 어렵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독서 모임 사데크 헤다야트의 눈먼 올빼미. 특이하게도 이란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김겨울 작가의 독서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뭔가 양장이 예쁜 책으로 이 책을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지? 검색을 하다가 여기 너무 재밌어 보이잖아요. 막 이란에서 동서로 지정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책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읽었을 때 제가 되게 피곤한 거였거든요.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제 두 번째로 읽었고 두 번째로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를만 했다. 왜냐면 뭐 중복되는 표현도 너무 많고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 같고 이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뭐 문학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크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읽었고요.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 소감 먼저 한번 궁금하네요. 읽어볼까요? 예.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가장 들었던 생각은 원래 저는 책 읽으면서 이 책이 잘 읽히냐 안 읽히냐 가장 먼저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잘 읽혔어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설이라기보다는 시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시 같. 그래서 마음이 힘들거나 정서적으로 좀 불안할 때 읽으면 되게 공감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작가 소개를 할 때 기본적인 스토리는 다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스토리의 끈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게 좀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되게 많은 건 아니고 짧은 스토리인데 그 안에서의 변화무쌍한 감정 표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편했다. 감정 위주로만 읽으면 되니까 스토리를 잡지 않고 그냥 감정 위주로 읽으니까 좀 나았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죠? 일단 어려운 책이에요. 책으로 보면 네? 책으로 보면 어려운 네, 맞아요. 쉬운 책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가려운 곳이 우리가 피부가 가려우면 쉽게 긁을 수 있지만 내장이 가려우면 긁을 수 없는데 그런 긁음을 시도해본 작가의 시도 상당히 좀 재밌게 보긴 했어요. 좀 이따 자세히 듣겠습니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어떠셨어요? 저는 현진님 생각과 너무 일치합니다. 처음에 이제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소설을 시작했다가 무슨 말이지 하면서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도저히 이제 독서 모임을 앞두고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제 어제 차근차근 읽어봤는데 그래도 이제 모르겠다는 결론이 났고, 근데 이제 저는 좋았던 점은 이 사람이 중간중간에 뭔가 스스로 고찰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와닿는 면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면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면들이 좋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소설 형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그 독특한 그런 걸 잘 써내려 나갔다는 점에서 약간 천재적인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설이 우울을 해서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끝에 이제 자살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설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에 너무 공감을 해서 이거를 완전히 이해를 한다면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주고, 그냥 이해는 못했지만 좋은 소설인 것 같았다. 저도 책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결국 그냥 텍스트로 때려박았고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일단 글로 읽는다 해서 읽었는데, 저는 약간 그 책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사람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봤는데 왜 이렇게 우울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대충은 알 것 같더라고요. 너무 격변의 시기에 큰 사건들을 너무 많이 겪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한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장을 긁는 것을 시도했다? 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풀어서 어떤 말씀이신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람의 감정 중에 내면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외로움이죠. 그거에 대한 파고듦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를 깊게 느끼셨어요?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나는 내 육체의 죽음과 부패에 관해 여러 번 생각을 거듭했다. 육체를 계속 죽여가고 생각을 계속 죽여가는 그 가운데 어떤 거를 글로 남길지를 계속 표현하는 어떤 것을 글을 남기는데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자아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돌고 돌아 죽음. 일단 그래서 저는 이 눈먼 올빼미라는 제목이 갖고 있는 함의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눈먼 올빼미가 무슨 뜻일까요? 그 여기 끝에 보면 류시화 시인이 말한 것 중에 올빼미는 원래 밤에 보는 존재인데 그런 올빼미가 밤에조차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올빼미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뉘앙스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그러게 무슨 세상을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그냥 만약 이 사람이 올빼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보기를 포기한 게 아닐까. 왜냐면은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염세, 죽어서도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랑 연장되는 차원에서 밤에는 이 사람이 올빼미였던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다른 시야를 가지고 다른 뭔가 내면의 우울 같은 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것조차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먼 올빼미가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책에서 그 올빼미라는 단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와요? 그때 나는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는 한 마리 올빼미가 되었지만 비명이 구멍이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벽에 들어진 내 그림자는 올빼미와 똑같아져서 뭐 몸을 굽혀 내가 쓴 글을 하나하나 집중해서 읽는다. 올빼미가 내 글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것은 이 집에 여지가 없어. 여기서 뭔가 자아와 올빼미가 동일시되는 느낌을 받았고 오직 올빼미만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제목에 나오는 올빼미를 이제 자기라고 해놓고 자기가 이제 눈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저는 이 올빼미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그렇게 나와요. 내 그림자는 나 자신보다 훨씬 실제적인데 내 그림자들이 잡동사니파는 노인, 부자, 주인, 유모, 내 아내인 예인녀는 나의 그림자들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 소설 자체도 그림자한테 얘기를 들려주는 걸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림자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 눈먼 올빼미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책을 가장 많이 떠올렸던 책은 보밀흐라발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네. 책인데 이 책도 거의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밀란 쿤데라는 프라하에 보면서 프랑스나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태를 피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 체코 그 한가운데서 그것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보면 되게 정신이 없어요. 미친놈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신세계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잘 보여줬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책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이유 자체는 제목에서 나오는 모순점인 거예요. 여기서는 고독함인데 너무 시끄럽다고 얘기하고 있고 눈먼 올빼미는 밤에 잘 보이고 어두울수록 더 잘 보이지만 오히려 눈이 멀었다고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현실에 대해 가지고 좌절했던 사람들인 거고 좌절했던 순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눈먼 올빼미가 지었을까에 대한 생각은 이 사람은 꿈을 꾸고 싶다. 그러면은 밤에는 보통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을 꿀 수 없는 존재는 올빼미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너무 어둡고 침울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고 싶고 깨어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순간 그러니까 깨어있어도 꿈을 꾸고 싶은 생각 결론적으로 약간 그런 앞편에 취해 있는 그런 감정 그대로를 비유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낮에 꿈꾸면 안 돼요? 어? 낮에 꿈꾸면 안 돼요? 낮에 꿈을 꿔도 되지만 사실은 나 모순을 가져온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도 계속 아파요. 그쵸. 아픈 상황이고 밖을 못 가고 자기만의 갇혀있는 공간에서 외부를 갈 수 없고 소통 창구는 되게 그 자체가 시야를 잃어버린 올빼미와 다를 바 없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없고 나만의 세상에 갇혀버린 사람. 결론적으로는 꿈꾸는 자신을 비유한 것 같다. 현실이 아닌 꿈을 보고 싶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되게 아프고 우울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성에 대해 가지고의 약간 에로틱함을 계속 꿈꾸고 있고 현실의 좌절감과 계속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계속 들긴 했거든요. 올빼미는 자기가 꿈꾸고 싶은 현실을 보기 싫은 자기 자신을 표상시켰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의 그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올빼미에게 눈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올빼미가 야간에 사냥을 잘 하는 이유는 잘 봐서가 아니라 잘 들어서거든요. 그리고 올빼미가 주로 역사에서 신의 대리이거나 악마의 대리인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의 하수인 약간 먼저 오는 파발 같은 느낌으로 많이 쓰이는 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현실을 외면한 현실을 보지 않는 약간 그런 식으로 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현실을 외면했다는 건 두 분이 의견이 같으시네요. 약간 눈은 약간 그 현실을 보는 거의 상징인데 그걸 이제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굉장히 전쟁을 많이 겪었단 말이죠. 전쟁의 대격변 한복판에 이제 서서 세계를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올빼미한테 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정말 잡학박사다운 발언이었다. 작품적으로만 봤을 때 두 올빼미를 작가랑 같이 대입을 해보면 밤에 활동하는 분은 네. 작가라는 직업 특성상 이제 해졌을 때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작가도 밤에 활동을 하고 올빼미는 밤에 활동을 하고 근데 눈이 멀었다고 대칭을 이룬 것은 작가도 눈이 멀었거든요. 길을 잃은 사람이 그만큼만 연결을 해도 좋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직접적인 비유 같은 거네요. 밤에 활동을 하고 길을 잃었죠. 한 곳을 향해 걷고 있지 않아. 되게 시적이시네. 근데 이과라고 하셨죠? 문과입니다. 아 뭘까요? 무슨 과인데요? 네. 아니 무슨 과냐고요? 국어 공부 전공했어요. 이야 어쩐지 가장 문과스러운 사람. 와 나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막 시를 쓰시길래. 단어에서 느껴지는 너무 나 요즘 이과들만 만나다가 지금 문과 만나니까 너무 감동적이다. 그 이 소설이 사실 크게 두 개의 사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미지의 여인이 들어와서 죽고 그녀를 매장하는, 두 번째 자기 아내를 죽이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이 두 여자 같은 여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외모 묘사하는 게 똑같잖아요. 똑같이 외모하고 뭐 그 오이국지의 쓴맛 얘기도 계속 하는데 똑같아. 그래서 보면서 아,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고 결국 두 번째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몽롱한 정신에서 무언가 만들어낸 혹은 이거를 조금 다른 모양으로 본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두 사건은 별개인가요? 같은 건가요? 저는 오히려 그 여기 뒤에 소설 해석에서 나온 말이 좀 더 공감이 가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해석하기로는 일부는 약간 그 여인에 대한 플라토닉 그리고 그래서 약간 정신적으로 그녀의 그냥 그 아름다움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떴을 때 그 눈을 그리면서 그거에 되게 만족을 하잖아요. 그렇고 이제 2부에서는 그 사람은 이제 에로스적으로 뭔가 유체를 탐닉하는 왜냐면 이제 다른 남자들과 다 잠을 자면서 자기와 자지 않고 그래서 그 오히려 부인의 유체를 탐하는 그런 게 더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대비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약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읽긴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 이렇게 너무 짧고 강렬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돌출 비슷한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진짜였던 거고 요거를 약간 자기 방어 기제 같은 느낌으로 좀 자기가 자기대로 해석하는 게 요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맞는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생각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그 동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일절 안 하고 읽어가지고 저는 첫 번째는 그냥 꿈이라는 해석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갇혀있는 상황에서의 환상. 두 번째는 복수의 느낌이 좀 더 강한 또 다른 꿈. 복수의 서사를 보면 언제나 바닥을 친 다음에 올라가잖아. 약간 그 바닥을 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유모의 딸이고 자기 아내를 되게 밑에 매음부라고 하는 그 말도 그렇고, 그렇게 아내인데 매음부인데 그 사람이 관계하는 사람도 되게 하찮은 사람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내를 내리면서 자기를 북돋아주고 있잖아요. 그녀가 원하는 거는 나처럼 고귀한 사람이 아니라 하지만 자기는 그러면서도 그런 육체적인 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과 복수 약간 둘 다 꿈으로 저는 해석이 됐었어요. 그럼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난 여기서 실제라는 거는 그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서사 구조는 너무 단순하고 그냥 피가 난자하고 한데, 화자처럼 나도 약간 앞편에 중독돼 있어가지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현실이 아니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가 난 중요하다 생각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책은 좀 읽기 편하다 했던 자체가 서사를 빼고 보니까 난 좀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또 그 두 여자가 되게 대비되게 묘사를 하는 게, 이 처음 여자는 자기가 미지의 여자고 너무 막 운명의 사랑이고 막 이런 사람인데, 두 번째는 자기 아내인데 자기 무시하고 뭐 하여튼 진짜 나쁜 사람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에 대한 애증이 이런 형태로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아까 플라토닉과 에로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미와 추, 뭐 사랑과 증오 이런 느낌으로.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감정만 느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똑같은 사람이냐 생각을 여기 앉기 전에 못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재밌네요. 이 책이 뭔가 이해하기 어렵고 막 모호하고 이러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게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앞편 때문에 뭔가 모호하고 환각적이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두 번째는 칼로 죽였지만 첫 번째는 그 죽임의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 여자가 자기 방으로 걸어오고 찾아오고. 저 침대까지 누웠는데 어쨌든 시체가 되어 있었던 과정에서 뭔가 그것에서 판타지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쩌면은 얘기했듯이 작가가 그런 앞편에 취한 상황에서 환상을 본 것도 같고, 그리고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여인의 초상화가 그 노인이 준 화병에 똑같이 있다는 그것도 뭔가 꿈속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긴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격이 여러 개에 분리되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봤을 때 또 다른 나가 보이고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거랑 비슷하게 저는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내가 그 잡동사니를 파는 노인 되어 있었다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석에서 보면은 결국 그 노인과 이 화자는 동일 인물이다 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어요. 다른 차원에서 온 미래의 내가, 노인이 된 내가 맞아 이 상황에서 만나서 화병을 이제 건네주는 그럴 수 그래서 있지. 그 그림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왜냐면 같은 사람이 그 똑같은 여인을 그린 거니까. 약간 그런 생각. 그렇게 보면은 자기 부인이랑 정말 세대를 뛰어넘는 사랑 아니야?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노인 이야기랑 좀 비슷한 구도가 코브라 시험 이야기. 근데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인지 숙부인지 모르잖아. 기억을 다 잃어서. 근데 이 이야기 자체도 나는 이 소설 전체의 그림과도 또 닮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도 지금 앞편에 취해서 내가 누군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약간 반복됐던 것 같아. 갔다 나왔는데 하얗게 백발이 들어있었다. 그 장면이 또 뒤에도 나도 마지막에 그렇게 되잖아. 전 나왔던 그뭐 사람들이 다 어쨌든 다 같은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그냥
약간 전 1부랑 2부랑 어차피 저는 이제 같은 사람이라는 걸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거기에 이제 사람이 어차피 한 상황을 두 개로 분리해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나의 역할을 아예 이제 분리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내가 사실 부인이랑 그 아내랑 이렇게 뭐 사람도 나고 하지만 그건 이제 나의 어느 한 부분일 뿐이었고 그냥 나의 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 끝나고 보니 그게 다 나였다. 이런 식으로 봤어. 아까 말한 것처럼 환각작용 중에 하나가 다 가르는 거라면 이런 것도 진짜 설득력 있네요. 저는 그 186쪽 해석에서 여기 뭐 1부는 꿈이라는 형태 안에서 현재인 반면 2부는 고백이라는 형태 안에서 과거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뜻을 이해를 못해요. 이 책의 전체 흐름은 화자가 벽에 있는 올빼미 그림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가 전체 스토리다. 그렇게 봤을 때 처음의 내용은 현재지만 내가 꿈이라고 느꼈던 거고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했던 거가 2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현재는 이미 죽어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제3자가 돼가지고 다른 이야기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그게 맞잖아. 고백이나 형태의.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맞는 거고. 그쵸. 그렇게 하면 꿈에서는 되게 좋은 나쁜 점들과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별로인 건 다 생략해버리고. 좋게 본 것들만 기억하는 거. 근데 왜냐면 여자 자기 아내도 되게 처음엔 되게 엄청 착하고 어리고 순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냈으니까. 저 이렇게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면전에서 종교, 신앙, 믿음은 아무 힘도 없고 유치한 것임을 통감했다. 아무리 좋게 봐도 그것들은 건강하고 성공한 자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죽음과 나 자신의 절박한 상황이라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 심판의 날과 내세의 상벌에 대해 주입받은 개념들은 모두 재미없는 사기 같았다. 그리고 내가 배운 기도문들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 라는 게 있는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나 하는 작가의 생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첫 문장. 삶에는 서서히 고독한 혼을 갉아먹는 계약 같은 오래된 상처가 있다. 이 상처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 문장에서 너무 전율이 돋아가지고 이 소설은 이 첫 문장으로 이미 나에게 다 하는 느낌. 하고 들어가겠다. 맞아. 네. 진짜 딱 주제 문장인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올빼미로 읽으셨죠? 네. 이게 눈먼 부엉이도 있대요. 그 책은 독어판을 번역해서 조금 다르대. 그래가지고 아까 첫 문장 같은 경우도 괴양이라고 했잖아요. 괴양이라는 단어가 나병이라고 나온대요. 그런 식으로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괴양이라고 읽었을 때는 뭔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위궤양? 뭐 이런 생각했는데 나병이라고 뭔가 번역됐을 때 느낌이 드니까 아 이렇게 좀 먹는 거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도 좀 궁금했어요. 하고 뭐 예를 들어 이 소설에서 나팔꽃이 계속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여자가 노인한테 주는 나팔꽃이고 근데 아까 말한 그 부엉이 버전에서는 맥꽃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근데 이런 반복되는 상징들 같은 것도 좀 다르게 번역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궁금했던 게 이 소설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소설인가? 왜 금서까지 지정이 됐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이거를 완벽히 이해하면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 그런가? 위험성. 금서는 이란에서만 금서로 유지가 되는 거고 나머지 국가에서 이제 더 이상 금서가 아닌 거다 보니까 약간 이란의 정서에서 뭔가가 걸리는 거고 약간 물을 하서 자살한다 이런 거는 약간 벗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금서는 금서인데 그 자살률은 이 책을 읽고 자살하는 비율은 이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전 세계인들이
스테이지를. 그럼 거의 전 세계 약간 그 블루미 선데이 노래나 약간 그런 영화처럼 한때 유행했던 던지는 그런 거 있잖아. 유명 인사들이 자살해서 베르테르. 그걸 보고 같이 자살하는 그런 효과중 같은 거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젊은 베르테르 지표는 확실히 그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책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저의 이란의 정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책 자체가 워낙 그 전쟁을 몇 차례 겪은 사람이 쓰면서 우울함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다 보니까 같이 공감이 되면 우울해질 수는 있고 이게 되게 심해지면 자살을 가는데 약간 그때는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이슈화가 돼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자살하는 게 약간 하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유행처럼 한번 쓱 던진 거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이라는 씨앗은 누군가 어디든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통의 씨앗을 이 책을 읽으면서 분명화시켜주고 명확하게 시켜주고 그 고통이 첫 문장처럼 자기를 좀 먹고 있고 이것이 나아질 기미라는 희망이라는 것들 절대 못 볼 것 같은 절망감을 빠뜨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 말이 되게 공감이 가는데 뭔가 이 첫 문장도 내가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던 건데 뭔가 문장으로 딱 명확하게 그 문장을 만나니까 약간 확실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책에서 그런 거를 또 더 발견을 했을 거고 난 이 책은 좀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얘기하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서사를 빼버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사건은 없고 감정만 무구하게 남고 그냥 약간 옆 사람이 되게 우울한 친구야. 근데 나 오늘 하면서 되게 우울한 말 계속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우리나라도 30년대 허무주의 같은 거 엄청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허무주의. 이상이라든가. 네. 국문학과 앞에서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그 이란에서만 금서가 지정됐는데 이게 2005년에 도서 출판회를 나가면서 금서가 지정됐거든요. 그 이유가 이 상징들이 이슬람 이란의 그 왕조 예전에 1차 세계대전 전에 왕조 국가였으니까 그 왕조에 대해서 상징을 하면서 그걸 보독하는 게 읽힐 수도 있어서 그래서 금서다라고 했거든요. 왕조에 대한 그러니까 상징. 발꽃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이런 의미가 있는 그 왕조에 대한 비판과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 자기네 그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금서라고 지정된 거고 그러면- 그 자살률과는 별개의 문제.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작가가 이걸 의도를 했는지 책을 쓰고 이제 그 뒤에 타고 자살해서 그거는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는 없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이 마이클 비어드가 이 소설을 가장 뛰어나게 연구해서 이제 집대성한 현대소설로서의 헤다야크의 눈먼 올빼미 요거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소설을 읽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고 이걸 해석하는 거를 읽어야 약간 그 털끝이라도 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 근데 그러면 이 작품이 되게 문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 작품이 그런 가치를 가졌을까요? 그런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아, 의미에서 그리고 작가까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작가의 말을 들어볼 수 없다는 죽음으로 완성했다. 점에서 이 소설이 명확하지가 않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적인 가치가 있지 않을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럼 문학의 가치는 이런 열린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그 화자가 하는 독백 하나하나가 좀 되게 철학적이고 그 사람만의 고찰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그것도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문학을 가치 있게 평가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마침표가 찍힌 문학이 가장 마침표가 찍힌? 좀 이렇게 열려있지 않고 뭔가 결말을 닫아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시대 해석은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사는 사람들의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변하는데 그러지 않는 책들이 있어요. 어떤
시대의 소울을 어떤 시대의 소울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마침표가 찍혀있는 책들에 대해서는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 인도 및 2차 세계대전 타격받단 말이죠. 그때만큼 인간성이 무시되고 완전 처절한 시대가 없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대전을 2번이나 겪은 인간성이 말살된 시대에 말살된 거를 그대로 책으로 표현된 책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바꿔놓는 게 아닌가. 어떠세요? 아까 얘기 들을 때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러면은 그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문학사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은 그 시대의 상을 되게 잘 표현한 자료로서의 작품들을 되게 문학성 있고 당시 세대를 잘 반영하면서 아직까지 넘어서 그때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에 되게 미국이 잘 나갈 때 그 화려함을 잘 담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사실 여기서는 상황도 묘사를 못했지만 이 사람이 살아왔던 상황과 그 당시에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그 보편적인 감정을 너무 절절하고 현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문학사로서 가치가 높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죽음에서 암묵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절망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었고 그것을 사료로서 잘 남겼다. 그게 문학사로서 계속적으로 읽고 되뇌이게 만드는 가치로서 평가한 게 아닐까. 저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문학의 존재 가치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도구가 되어준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성이 말살된 시대니까 아 이런 내면을 가진 인간도 있구나. 그 인간의 내면을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봤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작품이 그걸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인간의 내면을 되게 깊게 탐구했다. 이 작품이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네. 저는 거기 덧붙여서 방금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깊이 탐구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 게 아닌가. 그거에 영향을 끼친 그 자체가 문학으로서 그쵸.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을 통일을 이제 뒤흔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게 쉽지가 맞아, 않은데 이 소설이 이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까 희대님이 마침표가 찍힌 문학이 가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이라는 거는 결국 세대를 변해도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좀 문학사적으로 많이 남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양장한 이게 약간 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던데 전 처음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이게 그냥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 카메라 좀 보여줘봐. 아니 도서관에서 오. 책을 빌렸는데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게 봤으면은 아니, 나는 이거 이거를 뜯어내고 여기 표지는 없어지고 이것만 남았지 이렇게 나 생각했는데 이게 충격받네. 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거 보고 누가 책 뜯어놨네 이랬단 말이야. 똑같이 나는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다 뜯어놨구나 했는데 이게 원래 그런 거였다는 걸 알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특이하네 약간 노래. 그럼 당연히 누가 책의 뜯지? 내면을 다 인간들 꽂아 놓으면 책의 속살을 못 찾겠다. 신기하다. 꽂아 놓으면 못 찾겠다. 특이해서 알 수 있지. 그치. 이런 책은 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와, 나 이제 알았어. 나 전자책 봐가지고. 이래서 종이책을 봐야 돼. 여담이지만 살면서 책을 볼 때 1세 책 보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왜냐면 초판은 정말 많이 생산하지 않아요. 끼케야 만부 정도밖에 생산 안 하는데 지금 도서관에 준환이가 봤던 것도 그리고 이거 1판 1세 책이에요. 오. 뒤에 보니까 신기한 가슴이 책이 아프군요. 네, 얼마나 안 팔렸어요. 되게 이게 많이 팔리기가 쉽지 않은 책이지. 약간 많이 팔리려면 약간 그 우와. 일생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완전 그 유행을 타거나 그쵸. 아니면 정말 읽기 쉬워서 이제 막 많이 읽히거나 약간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둘 다에서 완전 벗어나. 만약에 진짜 현진이가 발자자였으면 나는 평생
평생 읽지 않았을 류의 책이었는데 덕분에 그렇죠. 잘 읽었어요. 아 예. 저도 읽으면서 아 이거 솔직히 모임 어떻게 할지 걱정해서 2번 읽었어. 이제 책이 특이하네 하고 도서관에서 펼친 다음에 다시 종이 접어서 다시 넣어놓고. 근데 난 그래서 독서 모임이 좋은 것 같아. 그렇지. 다양한 책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서 이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작가가 그린 아. 올빼미. 맨 뒤에 피카소 하품. 근데 중간중간에 그 올빼미 사파들이 진짜 소름 돋는 거야. 걔네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서웠어. 여기도 이게 약간 금박으로 돼 있어. 금방 금이야? 와 그러네? 아씨 종이책을 봐야 돼. 느낌이 예쁘긴 해. 그냥 전공이 이래서 잠깐 얘기랑 재밌게 보시려면 네. 책을 어쨌든 작가가 책을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책을 쓴다고 했을 때 3가지가 있어요. 인물, 사건, 배경.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 책을 구성을 해가는데 이 책은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어떠한 힌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가 계속 시점이 변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인물이 변하고 사건이 변하고 배경은 계속해서 3차원적으로 변해요. 이거 아마 염두에 두고 카테고리를 3개 잡고 나서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거의 인물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와요. 그 인물의 그 상징을 통해서 내 과거의 인물과 미래의 인물까지 데리고 와서 현재의 이 인물들에 대한 생각을 작가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그게 계속 나오고 1부, 네, 여기까지. 왜요? 나 오고 빨리. 네, 아니 다시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4번째 읽어볼 땐 그거를 남겨둘게. 우리나라 김혜경 작가 이상의 아. 필명이 김혜경 씨예요. 그 사람이 표현했던 문학과 정말 많이 같아요. 아, 그 이제 자연주의에서 호모주의를 권하고 호모주의 다음에 우리나라도 모더니즘이 나왔어요. 모더니즘 문학과 시대와 프리마블은 그대로 정말 많이 흡사한 책이에요. 이상책이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도 공부할 때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베리에이션을 알고 나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만약 2050년대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대화를 한다 그러면 하나도 어울릴 수는 없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로 그 사람 우리한테 좀 얕잡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문학적 지식으로 책을 쓴 거예요. 약간. 그러면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한 줄 평 한번 해보실래요? 먼저. 그렇지. 제가 얘기했으니까 남들 먼저 해야지. 생각을 안 해봤는 걸? 그럼 저부터 할게요. 저는 죽음이야 너는 어디 있는가?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결국 스스로 그림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 그냥 인간성의 밑바닥을 들여다본 사람의 이야기. 뭔가 끝을 알 수 없는 쉬면 어, 10번, 100번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해를 하지 말자. 자살하면 안 이해하지 되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준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재밌는 소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술 한잔 하실 건가요? 요 바로 옆에 나 아는 오빠 가게가 있어가지고